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위해 이렇게 전기 기초 과외를 하고자 서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이제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이야기로서 L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L이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L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 인덕턴스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상호 인덕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희야, 상호라는 것에 대해 단어 들어본 적이 있어? 어디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지. 서로 영향을 준다. 좋아. 그러면 이 상호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혹시? 몰라? 재테크 같은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펀드 같은 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펀드 중에서도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어.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뮤추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상호, 서로 간에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그런데 내가 왜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인덕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지난 수업에서는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라 해갖고 L을 썼잖아, 호일에서. 근데 이 상호 인덕턴스는 바로 M. M을 쓰게 돼. 그래서 이 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인덕턴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인덕턴스는 음, 전류랑 자석과 뭐 이런 건데. 그치.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자기 인덕턴스 있잖아. 자기 인덕턴스라는 것은 기호로 L이라 그랬잖아. 이 L이라는 것은 코일에 전류를 우리가 흘려준다. 그러면은 전류를 흘릴 때 그 코일에서, 해당 코일에서 자속 파이가 얼마나 나타나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야. 정도. 그렇다면은 상호 인덕턴스, 즉 M이 있지. 상호 인덕턴스는 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건지 추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호 인덕턴스는 뭐 두 개가 있나? 그렇지. 두 개가 있지. 코일이 두 개가 있나?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코일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 본 자신의 코일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코일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 그런데 인근에 있는 다른 코일에다 전류를 흘리면은 그 코일의 자속의 영향을 받아서 내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을 말해.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자기 인덕턴스라는 건 말 그대로 나의 코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 나의 코일이 아닌 다른 코일의 자속이 나의 코일에 영향을 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자기 인덕턴스라고 써 있잖아. 이 자기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자석 얘기를 해서 뭐 마그네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뭐 이제 뭐 자기 자신 이야기할 때 그때 쓰는 자기가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기 인덕턴스의 자기는 셀프가 되는 거야. 내 스스로의. 근데 상호 인덕턴스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코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다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지만은 코일이 두 가지가 있어야겠지. 코일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상호 인덕턴스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 먼저 첫 번째 코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코일이 또 그 인근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봤어. 근데 그림에서 딱 보면은 우리가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코일이 하나가 있다 이랬을 때 그 자기장이 생기는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생겨.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코일을 코일 1이라 하고, 두 번째 코일을 코일 2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전류를 흘려 보내자는 거야.
어디에다가 바로 이쪽에다가. 근데 첫 번째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흘러서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리고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바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잖아. 근데 앞서 이 그림 잘 봐봐. 코일에 대해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기게 하겠지만은 이 옆에 또 코일이 있으니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그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돼. 보다 이제 정확하게라면 이제 원형 모양이 가깝겠지. 그런데 오빠가 이제 좀 길게 이렇게 코일을 그려서 약간 타원 모양이긴 한데, 그리고 이 자기장이 생긴다 이 얘기는 또 달리 말을 하면은 자속이 흐르겠지. 어떻게? 바로 이런 식으로 자속이 흐르고 이런 식으로 자속이 흐르고 이런 식이겠고, 그 안으로 당연히 그 투자율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겠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갈 거야. 그렇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던 거 잘 생각을 해봐. 자기 인덕턴스 L 있잖아. 그때 오빠가 이제 그 n의 제곱으로 수렴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은 이 자기 인덕턴스 L은 n의 제곱과 비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래갖고 그때 L은 n의 제곱, 즉 건선수의 제곱이 비례한다는데 이거 공식을 이야기할 때 오빠가 그렸던 그 공식 기억이나 그 자기 정한과 해가지고 L분의 뮤 S n 제곱 이거 기억이 나지? 이것을 이제 그 두 개의 코일로 각각 한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 L1은 어떻게 되냐면은 L분의 뮤 S n 제곱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n은 권선수잖아. 첫 번째 코일에 대한 권선수는 n1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L2 이 두 번째 코일 있잖아. 이 L2는 L분의 뮤 S n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뮤 투자율이라는 거는 결국 똑같아. 코일 1이나 2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S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이제 자로라 그러거든. 자기장이 다니는 길. 이 자로의 단면적이 S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에는 양쪽이 다 똑같겠지. 내가 이게 그림을 좀 못 그렸지만 결국에는 튜브 모양이라 한다면은 이해 가지. 우리 타이어나 그래서 S도 같은 값을 말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코일을 감은 개수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코일 1을 더 감고 코일 2를 덜 감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단 말이야. 어쨌든 코일을 이렇게 양쪽에 다 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코일의 권선수 값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해 놓는 거야. L1과 L2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이 코일 1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코일 2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L1 곱하기 L2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뮤 SN1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L분의 뮤 SN2의 제곱 이걸 곱한 값과 같지. 자, 이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분모는 L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투자율의 제곱 그리고 S의 제곱 그리고 N1의 제곱 곱하기 N2의 제곱. 그치?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지. 자,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은 이거와 비슷할 거다. L분의 뮤 S N1 N2를 전체로 묶어준 것의 제곱과 같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상호 인덕턴스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L1 곱하기 L2는 M 제곱과 같다 이렇게 보지. 그러면은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은 뭐와 같냐? M은 M분의 아니지. 루트 루트 루트가 L1 곱하기 L2 이거와 같지. 그치? 이해 가지. 여기까지.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구했잖아. 이게 이제 상호 인덕턴스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상호 인덕턴스에 K라고 하는 첨자가 붙게 돼. M은 K 루트 L1 L2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뜬금없이 K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 궁금할 수가 있어. 이 K라는 것은 개수기는 개수인데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개수들 기억나지? 그거랑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이름을 써서 결합개수라고 해. 결합개수라는 게 붙어. 자, 결합개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결합개수라는 거는 모든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다 보면은 손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렇게 딱 붙는다고 해서 100%이 어떤 그 자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손실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개수 K는 0에서 1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면 돼. 딱 와닿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서로 상호 인덕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속이 10% 정도가 손실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100에서 10%의 손실이 생기면은 90%지. 그렇게 되면은 그 90%를 소수점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0.9가 돼.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실, 누설이 된 자속이 80%다. 그렇게 되면은 이 K 값은 0.2가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이제 보통 뭐 한 10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K 결합계수는 0.8에서 0.9가 되고 그리고 100% 누설이 되는 일은 거의 현실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100% 손실이라는 거는 결합계수 K가 0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 즉 0%의 누설 자속이 있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합계수 K가 1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때는 K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말 그대로 상호 인덕턴스 M이 0으로 곱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값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오빠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 꼭 외워둬. 자, 그러면은 단위는 어떤 걸 쓸까? 단위는 인덕턴스니까 인덕턴스가 헬리였네 H. 그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결국 자기 인덕턴스에서도 우리가 L에 대한 부호를 헬리로 썼잖아. 마찬가지로 상호 인덕턴스 M의 단위도 헬리라고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K는 결합계수의 개념. 자,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상호 유도작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 이때의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딱 와닿지 않지. 이거는 공식으로 딱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 거야. 일단 유도기전력 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치 2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도기전력은 첫 번째 것에 대한 유도기전력이 아니라 두 번째 코일에 대한 유도기전력을 얘기해. 오빠가 처음에 코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코일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는데 내 앞에 있는 코일의 이 자속을 인해서 내 코일이 영향을 받아서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코일, 즉 앞에 코일에 해당하는 이렇게 있으면은 내 코일이 이거라고 보면 돼. 두 번째에 있는 코일인데 전류가 흐르지는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 첫 번째에 있는 코일의 자속에 영향을 받아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나의 코일은 두 번째 코일이다 해서 유도기전력을 구할 때는 이 일을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그 두 번째 코일에 대한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건데 이때 공식은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쓰는지 알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도기전력은 결국에는 내가 올라가려 그러면 올라오지 마, 내려가려 그러면은 내려가지 마 그런 식으로 방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보호를 쓰는 거고, 코일의 권선수긴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코일은 두 번째 코일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그렇게 되고 E는 시간의 변화는 똑같을 거 아니야. 델타 T의 델타 자속.
파이. 파인데 이게 이제 그 자속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1이라고 쓰는 거야. 이 1이라는 것은 두 번째 코일에 대한 첫 번째 코일에 대한 자속을 말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그 인덕턴스 즉 L이나 M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좀 와닿기 좋을 거야. 이는 뭐와 같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M 그리고 똑같이 시간의 흐름은 똑같잖아. 코일이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거든 시간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I 1. 여기서 또 왜 I 1을 쓰나요?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앞서 오빠가 설명을 했잖아. 첫 번째 코일에서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 첫 번째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자기장이 생기면은 그 영향을 받아 두 번째. 나의 코일인 두 번째 코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 번째 코일의 전류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코일의 변화율을 가리켜 이 델타 I1이라 그랬으니 이 두 번째 코일의 유도기 전력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바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면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코일에 대한 접속 이거는 오빠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그래. 코일에 대한 접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게 무엇이냐? 가동 접속이라고 하는 것과 차동 접속의 개념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동 접속과 음. 차동 접속. 음. 가동 접속은 같이 음. 접속되는 거고 차동은 좀 떨어져서 순차적으로 아닌가? 아니 뭐 문과 출신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그 산수의 연산에서 사칙연산이라는 거 기억나지? 사칙연산이 더하기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하지. 그걸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가감승제라는 말을 써.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동이라는 단어는 플러스, 즉 더하다. 그러면은 차동 접속이라는 것은 또 마이너스. 가감승제라서 원래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개념으로 하면은 차동 접속이 아니라 감동 접속이라 해야 돼. 감이라는 것은 뺀다. 근데 뺀다는 게 감이라는 단어 말고도 차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동 접속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은 코일에 접속을 할 때도 똑같은 거야. 가동 접속을 한다는 것은 더하는 개념을 해. 그래가지고 이 자기 인덕턴스의 합을 구하는 거라고 보면 돼. 이를 L0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코일의 인덕턴스 더하기 이렇게 하고 더하기 2M 당연히 결과는 H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결국에는 두 개의 코일을 이렇게 직렬로 했을 때 그 서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생기는 자속 자체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차동 접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L0는 L1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을 외워두면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다음 중 그 상호 인덕턴스를 뭐 가동 접속했을 때 혹은 차동 접속했을 때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했을 때 이 단어만 알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이 가동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갖고 뭐 어떤 책에서는 가극성이라고도 하기도 해. 가극성. 그리고 이 차동 접속 같은 경우는 감극성이라고도 하기도 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걸 이제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변압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건데 변압기를 접속할 때 현실에서는 가동 접속은 안 하고 차동 접속을 많이 하게 돼. 거의 현실에서는 가동 접속을 쓰지는 않아요. 왠 줄 알아? 이렇게 가극성으로 접속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변압하는 때 필요한 것보다 오버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감극성으로 접속하게 돼.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전기 기기에서 변압기 설명할 때 배우게 되니까 차동 접속 이 공식을 좀 더 우리가 중요시 보는 것이 시험 합격에는 도움이 될 거야.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동과 차동의 합성값을 이용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이거는 역시 상호 인덕턴스 M은 4분의 L 인덕턴스인데 이 여기에서는 어떤 인덕턴스냐? 바로 앞서 말했던 가동 접속에 해당하는 값, 즉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걸 구해서 여기에서 또 L하고 차동 접속에 해당하는 값,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구하면 된다. 단위는 똑같이 헬리야. 그래서 이거는 가동과 차동의 합성값을 통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차동 접속 공식, 그리고 앞서 말했던 유도기 전력, 이거에 대한 거,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유도기 전력을 알아두면 좋고, 그리고 이거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 있잖아. 이것도 한 번씩 봐줘. 결합계수의 특성,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온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가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 공부는 끝나고 이제 우리가 정자계의 마지막 대단원을 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전자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 그래. 자, 전자 에너지다 하면은 뭔가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의 에너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니야. 이 전자 에너지라는 거는 그 전기 에너지 그리고 자석에 관련된 그런 것과 결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에너지니까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전기와 자석에 대해서 뭐 회전력도 공부하고 뭐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되게 복잡하게 배웠잖아. 이걸 이제 마무리해서 이 어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이 코일 자체에 에너지가 축적이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라는데, 자, 먼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 이거는 우리가 그때 정전계를 공부했을 때도 코일이 아니라 그 커패시터, 즉 콘덴서라고 하는 거에도 우리가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 뭐 그랬던 거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공식을 썼을 거야. 이제 좀 지나간 얘기지만은 커패시터, 즉 정전계 쪽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했을 때 공식을 W는 2분의 1, 뭐 QV 뭐 이래가지고 이걸 또 응용을 해서 뭐 이랬던 거 기억이 나? 그래갖고 에너지니까 단위를 줄여 썼다. 이런 게 비슷하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도 기호는 W를 쓰고 2분의 1 Li 제곱, I의 제곱, 전류의 제곱이 되지. 그리고 단위는 뭘까? 줄. 이렇게 쓴다.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뜯어다 보는 게 좋겠지. 그럼 이 식에서 L은 무엇을 말할까? L은 자기 인덕턴스. 그치. 자기 인덕턴스. 뭐 또 책에 따라서는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야. 헬리가 되겠지. 그러면 I는 뭘까? I는 전류. 무슨 전류가 될까? 코일에다가 흘려버리는, 즉 인가된 전류를 말하겠지. 오빠는 계속 이 코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인가된 전류. 단위는 암페어야. 그치? 이런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 W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오빠가 이 커패시터를 설명할 때 단위 최적이 뭔지 기억이 나? 최적이 뭐야? 그 사각형 음, 이렇게 그렸을 때 그 급한 간의 거리도 있고 그 면적도 있고 그래서 그 단위에 따르는 좀 뭔가 되게 복잡하지만은 면적, 밀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피 같은 개념이라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공식도 조금 복잡했던 것 같고 그러는데 커패시터에서의 단위 최적 공식 기억이 나? 단위 좀 복잡했는데 오빠가 적어줄게.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이 들어가는데 ED라는 공식을 썼고 E는
다시 말을 하면은 그때 막 복잡하게 오빠가 그 했던 게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나가고 해갖고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공식을 우리 동의가 다 외워야 돼. 맞아. 단위는 단위 최적 단위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 그때 말했잖아. 부피의 개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 쪽이 배운 이 정자계에서도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어. 이것도 우리가 다시 좀 공부를 해보자. 결국에는 정전계에서 오빠가 설명한 게 정자계에서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비교해서. 비교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런 맞아.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전기 그 이론 쪽에 두 과목이 정전계와 정자계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개의 파트로 나눠 있는데 두 개의 파트로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적은 확률은 아니야. 그래도 그래서 정전계와 정자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단위 최적당 에너지 이것은 이제 W라고 쓰면서 보통 아래 첨자로 제로를 많이 넣고 E는 2분의 1 BH와 같고 E는 다시 말하면은 mu h 제곱과 같고 이를 또 정리하면은 2뮤분의 b 제곱과 같고 단위는 줄퍼 세제곱미터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앞서 언급했던 커패시터의 단위 최적과 잘 봐봐. 뭔가 비슷해? 비슷한 느낌이지. 어떻게 바뀌었나 봐봐. 단위 최적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구해졌는데 이쪽을 우리가 바로 정전 용량, 즉 커패시터 쪽이야.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쪽 단위 최적되는 에너지 이쪽을 우리가 이제 청팀이라 해가지고 서로 대비가 되니까 인덕턴스 팀이라고 하자. 얘는 청팀이야. L이라고 부를 수 있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봐. 먼저 정전 용량에서의 이런 공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자, 2분의 1의 B가 뭐야? B. 자석밀도. B가 자속 밀도인 건 알겠지. 그리고 H는 뭐야?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이 쓰기. 단위 기억나 혹시? 암페어터 퍼 미터. 자기장의 세기라고도 하고 자기의 세기라고 하고 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도 이 정전 용량 팀도 비슷하게 나가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 정전 용량 중에 E는 뭐야? 전개의 세기. E가 바로 전개의 세기가 되겠지. 비슷하게 나간다 그랬으니까. D는 뭘까 그럼? D는 전속밀도. 그치? 되게 비슷하게 나가잖아. 그치? 자, 다시 우리 인덕턴스 청팀 쪽으로 다시 와보자. 뮤가 뭐야? 미우는 투자율. 그치? 그러면은 다시 적팀, 아니 홍팀이라 하자. 엡실론은 뭐야? 엡실론은 유전율. 그래. 이게 되게 보면 이제 나머지는 이걸 우리가 공식을 외우면은 알겠지만은 되게 비슷하게 진행하잖아. 하다못해 단위는 아예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달달달달 외우고 나중에 저거 외우려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이렇게 같이 대비를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각 어떤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기호에다가도 단위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면은 공부하기가 더 쉽겠지. 그래, 좋아. 그럼 자속 밀도의 단위 기억나? 자석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어떤 질문 할 것 같지? 자개의 세기의 단위는 아까 안 했나? 했지. 암페어터 퍼 미터. 투자율의 단위는 기억나? 투자율의 단위는 헬리 퍼 미터. 야, 똑똑하네 우리 동이. 누구 마누라야? 자, 그러면은 저쪽 정전 용량으로 가서 전개의 세기 단위 기억나? 전개의 세기 단위는 볼트 퍼 미터. 볼트 퍼 미터. 그러면은 전속 밀도의 단위는 기억나? 밀도는 일단은 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인데 모르겠다. 쿨롱 퍼 제곱미터라. 쿨롱 퍼 제곱미터. 유전율의 단위 기억나? 유전율은 F 퍼 미터. 페럿이라 그랬지. 페러 퍼 미터.
그러면은 뭔가 또 공통점이 보일 거야. 음. 우리 그때 커피시터의 단위 뭐 패럿 배우듯이 이 인덕턴스에서도 헨리 배웠잖아. 그렇지? 그리고 전속 밀도에서도 쿨롱을 썼고 자속 밀도에서도 웨버. 그리고 전개의 세기 여기선 볼트, 자개의 세기는 이제 코일을 감은 것에 대한 전류니까 암페어터. 뭔가 이렇게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하면은 공부 시간이 2배가 걸릴 것을 1.8배로 살짝 줄여준다. 크게는 안 줄여져. 그래도 네.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많고, 어쨌든 우리가 이 전기 이론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정자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주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았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교류에 대한 공부를 할 거야. 교류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대다수의 전기는 교류야. 그래서 이 교류를 공부하기 앞서서 이렇게 자석도 만져보고 코일도 만져보고 뭐 생전 보지도 못하는 커패시터도 만져보고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이제 뒤에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까지 오느냐고 고생 많았고 우리 동희가 뭐 하나 둘 셋 외쳐줘. 하나, 둘, 셋. 화이팅!